양민의 잡지사 11호로 10번째 페이지. 해태나 봉황 혹은 동화 속 인어, 유니콘. 여러분은 이런 전설 속 동물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설마 어딘가에 얘네가 진짜로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한국민화센터 이사이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만화 콘텐츠 스쿨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김용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교수님이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앞에 교수님께서 쓰신 책도 있고요. 네. 교수님께서 그 학예사로서 미술사학을 또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직접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문화유산 속 동물 이미지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면서요. 미술사학 전공했죠. 예, 한국미술사 전공해서 여러 박물관, 미술관에 한 10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예사 일은 잠시 접어두고 예,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무슨 과목을 가르치시나요? 현재는 이제 신화학, 신화학, 동양신화, 서양신화, 그리고 요괴 관련된 요괴학, 그런 요괴학. 실제로 요괴학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방송 전에 말씀 나눠보니까. 일본 민속학에는 민속학 중에 요괴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일본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몰랐던 세계인데 오늘 한번 맛을 맛있게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또 다른 책이 제 손에 있는데요.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는 아주 예쁘게 나온 책입니다. 저희 프로와 같은 어떤 사전형 콘텐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책 뒷표지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천둥의 신 토르가 있다. 뇌공신편. 유토피아를 노래하는 사람 얼굴에 새가 있다. 사람 얼굴에 새가 있다. 가릉빈가편. 이렇게 지나칠 수 없는 떡밥들.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들이 뒷표지에 있을 정도인데요. 책에서는 이제 환상동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것 같던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설 속 동물, 신화 속 동물, 뭐 상상 속 동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학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뭐 따로 있을까요? 환상동물이라는 거는 거의 제가 처음 쓴 것 같아요. 대중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상동물이라고 쓰는데 학계에서는 물론 있죠. 학계에서는 이런 환상동물을 상서를 서자를 써서 동물 숫자에 서수 혹은 신령스라는 영자를 써서 영수 혹은 신자를 써서 신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서수, 영수, 신수. 네, 맞습니다. 영수는 굉장히 친근하네요. 네, 영수. 사람 이름 같죠. 상스러운 동물, 신령스러운 동물 이런 뜻이군요. 그럼 그 서수, 영수에 해당하는 그런 동물은 몇 종류나 될까요? 이거 뭐 셀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연구하고 제가 본 것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과 봉황부터 저 광화문의 해치 뭐 동아시아 문화 속의 그런 환상동물을 보면 한 수백에서 수천은 이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그 정도라는 것들 형체가 없지만 기록만 있는 것들 그리고 미술로 표현된 것들 다 합치면 수백 수천에 이르죠. 이 세계가 엄청 방대하네요. 엄청 방대한 세계가 있다. 그렇군요. 자, 누군가는 사실 이게 뭐 현실에 있지도 않은 애들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사에 기록된 이런 상상 속 동물들을 알면 우리가 뭐 어떤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 동물들이 전부 다 인간의 상상력에 태어난 문화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살펴보면 당시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생활 양식들을 추정해 볼 수 있고 시대상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솝우화처럼 우리한테 교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교훈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벽사, 수호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수호의 존재?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얼마 전에 그 캐대언으로 열풍했던 그렇죠. 그 더피가 원래 까치호랑이라 해가지고 그게 새해 첫날에 대문 앞에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병을 몰아내고 좋은 일을 부르드리는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고요. 소위 액땜한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까지 갖고 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는 누구나 아는 존재이지만 또 그만큼 미스터리한 바닷속 존재인 인어 이야기를 저희가 교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어하면 그 동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어공주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은데요. 서양에서는 그만큼 인어가 좀 친숙한 존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약간 도깨비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굉장히 친숙한 존재. 뭐 중세부터 근대일까지 여러 기록에는 이 인어를 실제로 목격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양인의 관념 속에 이 인어라는 존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목격담까지 전해줄 정도고. 맞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서양 문화권 속의 인어 이야기는 좀 이렇게 사람을 좀 유혹해가지고 위험에 네. 빠뜨리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뭐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네. 그 우리 조상들 혹은 이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일단 어떤 존재가 살고 있었는지 궁금해하겠죠. 아, 그렇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태양학이 발달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때 당시 그런 것도 없었고 네. 그리고 그에 동시에 바다가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죠. 특히 서양 바다가 좀 험난해요. 예. 뭐 대서양이라든가 지중해 바다가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 등 이런 걸로 인해 다양한 인어가 탄생시키는데 근데 이 서양의 인어가 바로 이 중에서 두려움이 반영된 겁니다. 예. 배를 침몰시키는 괴물 인어 스킬라 뭐 목소리를 유혹하는 세이렌. 뭐 세이렌. 네. 그렇죠. 이런 게 대표적이죠. 네. 세이렌이 목소리로 그 어부들 유혹해서 침몰시키는. 네, 맞습니다. 네. 얼굴도 예쁘다고 돼 있었나요? 아닌가? 목소리만 예쁜가? 이게 세이렌이요. 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어인데요. 예.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을 유혹하죠. 목소리로. 예. 흔히 우리가 사이렌이라고 하는 경고음이 바로 이 세이렌으로 유래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비슷하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커피 매장 로고도 스타벅스죠. 예, 그렇죠. 이게 원래 세이렌이 근데 인어가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인면조.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 바다새의 몸을 지닌 형태였는데 근데 물에 산다는 속성 때문인지 중세 유럽부터 하반신이 물고기로 이루어지죠. 보통 이제 꼬리가 2개 달린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벅스 로고가 바로 세이렌입니다. 이게 이 세이렌이 목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창업자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커피 향기로 사람 고객들을 뭐 이렇게 유혹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창업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원래 새였어요? 네, 원래 새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미술에 보면 대부분 세이렌이 새로 표현돼요. 얼굴은 사람, 이제 이 몸통은 새로. 몸통은 새. 네. 인면조. 네. 아까 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스킬라는 뭐 어떤? 이게 스킬라가 오디세이아도 그렇고 변신 이야기도 그렇고 고대 그리스 로마 그런 신화집에 나온 건데 괴물 인어입니다. 괴물 인어. 어원이 찢어버리다. 얘는 좀 포악한 애인가 보다. 가죽을 벗기다. 뭐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화 속 스킬라가 본래 아름다운 ним프 즉 요정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마녀의 질투로 인해 저주에 걸리는데요. 끔찍하게 변해버리죠. 그 모습은 이제 하반신은 물고기인데 허리에는 들깨가 달리거나 혹은 이제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 자체로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작중에서는 동굴에 숨어 있다가 배가 다가오면 침몰시켜서 선원들을 해치는 그런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원래는 착한 요정이었는데 빌런이 됐구나. 네, 빌런이 된 거죠. 오디세이아에서도 오디세우스의 그 선원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저게 스킬라군요. 예, 맞습니다. 보면 들깨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허리에 들깨. 들깨? 예. 들깨 막국수 할 때 들깨요? 예, 강아지. 들깨, 늑대. 와일드 도그. 와일드 도그. 들깨라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개가 있네. 그리고 저기 있네. 네, 그리고 몽둥이 들고 있죠. 몽둥이랑 칼을 들고 있고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무섭습니다. 들깨 막국수 사과드립니다. 제 무지를 용서하세요. 아닙니다. 근데 물고기와 인간의 조합을 좀 다양하게 변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떠오르는 인어 이미지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이 조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는 처음에 어디서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아마도 근데 이게 물론 세이렌이긴 하지만 뭐 서양은 물론 동양에도 이런 이미지가 여러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돌고래도 있고요. 장어도 있고 오징어가 연체동물 그러니까 해양 생물과 인간의 요소가 다양하게 혼합된 존재들을 저희가 인어하면 그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물고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반대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상반신이 물고기, 하반신은 사람인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그 동화 속 그 인어공주의 이미지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캐릭터다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중세 유럽 때 정립된 세이렌이 맞을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세이렌이 인어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어의 모습으로 표현되죠. 근데 이게 동화 요소가 결합돼서 안드레스는 동화, 인어공주 이후에 선한 여성 혹은 순결한 사랑의 주인공 뭐 이런 이미지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 이후로 여러 미술품 존 리임 워터하우스라는 이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어 소녀라는 그
작품이 유명합니다. 예, 거기 엄청 아름답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안데르센 영화 이 인어공주 대박을 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코펜하겐에 가면 청동 인어상도 있습니다. 아, 청동 인어상 그래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약간 그쪽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군요. 예. 세이렌에서 따왔을 가능성. 네. 예. 근데 실제 인어를 봤다는 목격담 같은 게 약간 많이 전해진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뭘 보긴 봤으니까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네. 지어내진 않았을 것 같고. 맞습니다. 봤다면 뭘 보고 이걸 인어라고 했을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약간 사람과 그러니까 실루엣을 보면 사람과 닮은 동물들이 몇 있잖아요. 뭐 서양의 경우 매너티나 듀공을 봐고. 아, 매너티 듀공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동양 같은 경우는 돌고래 혹은 물개 같은 동물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실루엣을 대부분 인어 목격담이 다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새벽이나. 아마 그 실루엣을 보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돌고래나 뭐 매너티 듀공은 젖먹이는 모습이 인간과 또 유사하기도 하고요. 비슷하구나. 예. 모든 인어 목격담은 밤에 이루어진다. 네, 밤에 이루어지는 낮에 보면 진짜인데. 네, 그렇죠. 예. 남성 인어 이걸 뭐 남성이라고 해야 되나 수컷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남성이라 해주시죠. 예, 남성 인어에 대한 어떤 전승도 있을까요? 아, 있죠. 예. 우리가 이 인어를 영어로 머메이드라고 하잖아요. 머메이드. 이게 그 고대 이집트인 메르, 물을 뜻한 메르에서 유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머메이드라고 하는데 이 정확히 따지면요, 이 머메이드는 여성 인어를 지칭하는 용어고요. 그래서 리틀 머메이드죠. 예. 남성 인어는 머맨이라고 합니다. 아, 머맨. 네. 하지만 이제 통용해서 저희가 머메이드라고 이제 하지만 굳이 분류한다면 여성은 머메이드 그리고 남성은 머맨. 좀 네임드 머맨도 있습니까? 있죠. 네임드 남성이나. 네임드 머맨이 있습니다. 뭐 누가 바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또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포세이돈의 아들 트리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포세이돈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바다의 신이겠죠. 예. 그렇죠. 트리톤 이미지는 그 돌고래 꼬리에다가 소란 아파를 불거나 혹은 자기 아빠인 그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들고 있는 표현되고 그리고 이야기도 있어요. 트리톤과 관련된 전승이 그 영웅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와의 결투가 있습니다. 아, 트리톤이 헤라클레스랑 한판 붙나요? 네, 한판 붙습니다. 뭐 당시에 이제 그 헤라클레스가 황금 사과를 찾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황금 사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유일하게 알고 있던 신이 바로 트리톤이에요. 고급 정보를 유일하게 알고 있어. 하지만 쉽게 알려주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결투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투를 내고 승부에서 이긴 헤라클레스에게 트리톤이 그 장소를 알려줬다. 아, 헤라클레스가 이겼구나. 물에서 싸웠나요? 땅에서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 호모 어드밴티지. 뭐 제가 지금 고대 그리스 토기에 그런 문양들이 많아요. 트리톤과 헤라클레스가 결투라는 문양인데 물은 표현 안 돼 있더라고요. 약간 좀 꼼수를 건가 아니면 원래 센 건가 모르겠지만 그런 헤라클레스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정보를 알려주나요? 아들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 사과의 역사편 때 세계사를 바꾼 6대 사과편 때 이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황금사가 이렇게 유명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동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인어에 대한 기록 뭐 언제 시작될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중국 고대 지리 백과사전인 산해경이죠. 가장 오래된 백과사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인어가 존재해요. 뭐 물고기 몸에 손발이 달린 능어도 있고요. 사람 얼굴에 물고기 몸을 지닌 적유. 그리고 적유는 좀 귀엽네요. 귀엽죠. 진짜 머리만 사람이네. 네, 머리만 사람입니다. 가슴도 물고기예요. 네, 가슴도 물고기고 저기가 우리나라 미술에 또 많이 표현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서양의 인어와 유사한 저인국 사람. 저인국? 저인국이라는 나라 사람은 이제 그 건목 서쪽에 위치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 얼굴에 물고기 몸이고 발이 없다. 저인국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이에요. 네, 저인국. 그런 기록이 산해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다양하네요, 진짜. 근데 그 중에 아까 제가 귀엽다고 한 적유 같은 경우에는 뭐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잡아먹고 뭐 그 오미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수산물 취급도 했나 보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한 물고기인 동시에 그냥 상상 속의 동물로. 적유를 먹으면 오미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 인어가 눈물 흘리면 진주가 된다 이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뭐 동양에서 나온 얘기라던데요. 그렇죠. 우리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전지현이 인어로 나온 거기 보면 이제
전지현이 눈물 흐르니까 진주가 돼서 그 비닐봉지로 아무튼. 예. 그게 전부 다 이제 동양에 있는 그 여러 기록들인데 그 수신기라든지 박물지 같은 동양 고전을 보면 교인이라고 하는 인어가 등장해요. 교인. 네. 이 교인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비단을 짭니다. 예, 비단을 짜는데 그거를 용실이라고 하는데요. 용실. 네. 예. 그게 아주 방수가 되는 기능성 비단입니다. 예, 엄청 비싼 값에 팔린다고 그렇겠네. 하고. 예. 그리고 이 비단을 짜는 것과 동시에 슬피 울어서 눈물을 흘리면 진주가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진주를 인어의 눈물이라고 하거든요. 동양에서는. 바로 이런 기록 때문에 아마 진주가 인어의 눈물이라고 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서양의 인어는 약간 유혹하는 이미지, 네, 위험에 그렇죠. 빠뜨리는 이미지였는데 동양 인어의 특징이라고 그걸 봐도 될까요? 뭔가를 좀 생산해내네요. 네. 이 서양의 인어가 유혹과 생명 이런 걸 좀 위협한 존재라면 동양의 인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이 점으로 비었을 때 비단 짜는 행위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인간과 교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존재입니다. 박물지에는 주인과 이별을 앞둔 교인 인어가 즉 눈물로 구슬을 만들어 바쳤다라는 내용도 확인되죠. 아 근데 주인이라고 나와요, 사람이? 네,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약간 좀 부려먹는 느낌이네. 글쎄요. 아닌가? 이게 그렇기도 하지만 주종관계로도 표현되지만 동등관계로도 표현돼요. 여러 가지. 하여간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도 하고, 헌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인간이 이제 눈물이 진주잖아요. 그럼 그 진주 빨리 막 황금알을 낳는 뭐 거위 배 가르는 것처럼 일부러 막 울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기록도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나빠요. 나쁘죠.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전지현이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설화를 보면요. 이제 뭐 용왕은 많이 봤는데 인어를 우리 설화에서는 글쎄 제가 볼 때는 뭐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인어로 추정된 기록이라든지 내용이 남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죠.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어에 대한 정식적인 기록은 통일신라고요. 그리고 저 경주에 황남대총이라는 그 커다란 무덤이 있습니다. 있죠. 그 신라 4, 5세기 6세기 때 그때 고분인데 그 고분에서 인어 문양의 은제 그릇도 출태가 됐어요. 최초의 기록은 신라의 학자인 최치원. 최치원의 개영필경집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문집에 교실이라고 해서 이 교실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인어가 짠 비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요. 고려시대 최고의 문장가로 손꼽힌 이규보.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지를 표현해서 여러 시 중에서는요. 한 10편이 넘는 시에 교인, 즉 인어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약간 좀 다르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때는 이제 실학이라는 학문이 좀 대두가 되죠.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실학자 중 이제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 자산어보. 자산어보. 자산어보에 인어 있어요? 인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자산어보에 인어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상광어라고 는 인어가 등장하는데 정약전은 이 상광어가 모양이 사람을 닮아 두 개의 젖이 있다고 했습니다. 젖이 있다. 그럼 이 상광어는 뭐였을까요? 어감이 상괭이. 맞아요. 상괭이 우리 돌고래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죠? 우리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그걸 인어라고 표현했구나. 인어로 착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이만큼 우리나라에 수많은 인어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인어만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전설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아까 방금 고전에서 인어가 눈물을 흘리며 진주가 된다고 했죠. 진주 눈물을 흘린다는 부분 때문인지 약간 우리나라 문학 속의 인어는 슬픈 마음을 좀 대입시키거나 혹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서정적인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정적인 그쪽이구나. 장르가 그래지고 한의 정서도 좀 있는 거고. 한의 정서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수와 부산에 유명한 인어가 있는 거예요. 전설이 있죠. 우선 그럼 여수 볼까요? 전라도. 여수 거문도 지역에는 신직기라는 인어 전설이 있습니다. 신직기? 일본 이름 같기도 하고. 하얗다는 뜻의 전라도 옛방언. 전라도 방언이구나. 근데 이 옛방언인 신직기는요. 어민들한테 날씨를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였다고 여겼다는데 이 신직기가 나타나는 날에는 날씨가 안 좋고요.
나타나지 않는 날이면 좋은 날씨에 항상 만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날씨를 알려주는 약간 점쟁이였다고 기상캐스터가 날씨 요정. 예. 날씨의 요정. 네. 날씨의 요정 좋네요. 날씨 요정.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전설을 바탕으로 얼마 전에 웹드라마가 제작됐는데 이게 국제상승을 수상하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야, 봐야겠다. 네. 예. 그리고 부산에 네. 그 부산의 해운대 동백섬이죠. 네. 거기는 이제 황옥공주 전설이 등장합니다. 황옥공주 동상은 저거 저건 현대에 이제 기념물로 덴마크 인어공주 동상 좀 같네요. 비슷하죠.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국제 결혼을 한 국제 시집으로 온 이 황옥공주가 예.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 황옥공주를 따르던 그 시중 중에 거북이 있었거든요. 예. 거북이 공주에게 빛나는 구슬을 이렇게 줍니다. 구슬을 주면서 네. 공주님 보름달이 뜨는 날에 네. 꺼내서 달에 비춰보세요라고 하니까 착하다. 예. 예. 그래서 며칠 후 과연 보름날이 돼서 예. 예, 황공주가 그 구슬을 달빛에 비췄더니 이게 오로라처럼 쫙 퍼지더니 예, 자신의 고향 입구가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황공주 헤엄을 못 친단 말이에요. 고향 입구가 됐다고요? 네, 고향 입구가.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려면 근데 헤엄을 쳐야 돼요. 쳐야죠. 근데 헤엄을 못 쳐요. 황공주가? 네, 그래서 슬퍼하려고 하는 차에 갑자기 몸이 인어로 변한 겁니다. 그럼 갈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몸에 빛이 나더니 바다를 거느렸을 때 인어로 변했고 그래서 황옥공주는 인어의 몸으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고향에 갈 수 있었다라는 전설인데 해피엔딩이네. 예. 이 이야기가 아마 가야 김수로의 부인인 그 허황옥 고사에서 유래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허황옥. 예. 허황옥, 황옥공주 그리고 오라가문도 비슷하고요. 허황옥 역시 인도에서 건너왔다고. 그래서 인도죠, 그분은. 네, 맞죠.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양한 인어 전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이라고 해서 약간 아리엘 기대는 그렇죠. 허황옥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배우 차인표 씨가 인어 사냥이라는 책으로 문학상을 수상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조선시대 어유야담이라는 책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우야담. 어우야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까? 조선 중기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 제5권에 바로 인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강원도 흡곡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현재 강원도 통천군에 해당하죠. 그 해안으로 인어 한 마리가 떠밀려 왔대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건지 아니면 뭐 힘이 없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본 어부가 이 인어를 잡았는데 하얀 눈물을 비처럼 흘려고 있었다고요. 아마 그 눈물 역시 진주였겠죠.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 어부가 당시 고을의 사또 현감인 김담령이라는 사람들 데려갔는데 이 막 울고 있는 인어를 가엾게 여긴 이 김담령이 인어를 풀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되어 뭐 바다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내용이 어우야담을 보면 어우야담에 있습니다. 이게 모티브구나. 그 일본에는 인어를 구워서 인어 기름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약간 좀 엽기적인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전설이 있다는데요. 그렇죠. 인어 그 기름 이제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 능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진시황 능. 고기는 이제 꺼지지 않는 인어 기름으로 만든 촛대가 뭐 이렇게 흐른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도 인어 고기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전설인데 그게 바로 이제 일본의 800비군이라는 설화입니다. 800비군이 800 일단 800이죠. 숫자 800. 그리고 비군이는 여자 스님, 여성 스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한 남자가 동네 아주 부잣집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상에 이제 태어나는 그 잔치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인어 고기로 만든 요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주인이 그 부잣집 그 사람이 그 남자에게 인어 고기를 권했대요. 먹어볼래 했대. 좀 찝찝한지 먹진 않았대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안 먹기도 그렇고 해서 테이크아웃 세우죠. 포장해달라고. 포장해. 인어고기 포장이요. 인어고기 포장해달라 해서 몰래 먹으려고 찬장 깊숙한 곳에 숨어놨는데 그 모습을 마침 딸이 본 거예요. 어린 딸이. 그래서 그 딸이 몰래 먹어버렸죠. 그렇죠. 궁금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남성은 그 인어고기에 대한 또 곤망증이 있었나 봐요. 잃어버리고 그러고서 세월이 흘렀어요. 딸이 이제 장성을 해서 아주 어여쁜 여인이 됩니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겠죠.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해서 후인을 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
남성도 비명 행사했어요. 이렇게 이 딸과 관계를 맺거나 그 혼인한 남자는 모두 죽어나갑니다. 예. 그 몇 명일 것 같습니까? 800명. 아닌가? 39명이. 39명? 예, 그와 대단하죠. 그렇죠. 예. 예. 이 39명 그 40에 이르는 이 남성들이 전부 다 1년을 못 가서 계속 죽어나갔대요. 이건 뭐 저주에 걸린 것 같은데. 예. 게다가 또 한 가지. 이 1년이라 칩시다. 그럼 39 치면 39년, 40년이죠. 그렇죠.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딸은 주름 하나 없는 젊은 모습이고 불혹의 나이인데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희고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벤자민 버튼처럼. 벤자민 버튼처럼. 늙지 없는 외모 그리고 이 기구한 팔짱. 이상하게 딸이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자신이 먹은 인어 때문에 불로불사의 몸이 되었고 그 대가로 남자를 죽게 만든 저주에 걸렸다는 사실 알려줍니다. 불로불사의 몸이 된 거구나. 네. 저주에도 걸리고. 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 무상과 죄책감을 느낀 이 딸은 속죄를 위해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심는 공덕을 쌓았다고 해요. 근데 그로부터 800년이 지나고 800년이 산 거죠. 긴 세월을 보내다가 자신이 지배하던 그 인하의 저주가 풀린 느낌을 받았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생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 딸을 800비군이라고 하고요. 일본에 지금 쿠인지라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는 800비군이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다는 그 동굴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굴. 네,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 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무슨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본도 인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친숙한 나라에 속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애니메이션 원피스. 어인족 나오죠. 징배, 아론 뭐 이런 캐릭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사실 인어 서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아무래도 섬나라기도 하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런 섬나라 특성도 있고 신도라고 하죠. 특히 세상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특유의 애니미즘 신앙 체계. 이런 영향으로 일본은 예로부터 다양한 요괴 스토리를 또 지니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인어에 관련된 기록이 일본 역사상 일본서기가 있는데 일본서기 619년 기록에 어부가 연못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 모양이 아이와 같아 물고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기록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최초의 인어 기록인 거죠. 근데 바다가 아니라 연못이면 약간 민물 인어네. 민물 인어도 있고 바다 인어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어라는 존재가 예로부터 일본 문화권의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거죠. 인어를 뭐라 그럽니까 일본에서? 뭐 닌교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일본 인어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서 봤듯이 이제 불로불사. 장수이기도 하고 아니면 요괴 그 자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요괴 문화가 발달했냐면요. 일본 에도 시대 때 18세기경에 화도 백기 야횡이라는 사전이 편찬이 돼요. 사전이요? 이게 뭐냐면요. 요괴 전문 백과사전입니다. 와, 에도 시대 때? 특히 에도 시대 박물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발달하는데 사전류가 편찬이 되는데 그중에 요괴 사전까지 편찬이 됩니다. 아니 이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 같은 훌륭한 책이 에도 시대에? 에도 시대 때.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파도 있고 그 네코 고양이 요괴도 있고 그 수많은 요괴 중에 인어가 수록되어 있죠. 그렇군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일본 워낙 애니메이션 잘 만드니까 그런 게 또 현대 애니메이션화 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럼 설화가 있을까요? 이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인어 말고 또 역병을 몰아주는 인어 설화가 있습니다. 치유의 인어네. 치유의 인어. 바로 아마비에라고 하는 인어입니다. 아마비에. 이게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200년 전 일입니다. 이거 한번 깔아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까? 몰입됩니다. 늦은 밤. 늦은 밤. 해안가에 성광이 번쩍 하고 이제 번쩍이는 걸 목격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해안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인어 한 마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인어의 모습이 호흡에 둥둥 떠 있는데 그 머리는 산발이 돼서 발 밑까지 길게 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물갈퀴가 달려 있고요.
뭐 새 부리가 있고요. 새 부리. 예, 그리고 세 개의 꼬리 지느러미까지 나는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약간 혼종이네, 기이한 모습. 혼종. 예, 끔찍한 혼종 같은 예.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어 모습에 괴물이다 하고 이제 비명을 질렀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인어는 태연하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 자신의 이름은 아마비에라고. 참 예의가 바른 인어죠. 와타시노 나마에 예, 아마비에 데스라고 했겠죠.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네네. 자기 소개에 이어서 올해부터 네. 6년간 이 마을은 풍년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후부에는 역병이 유행할 것이니 그때 내 모습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줘라라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유유히 갑니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또. 그럼 잘 기억해놔야겠네요. 그러려면. 그래서 봤더니 진짜 아마비의 말대로 6년 동안 풍년이 들고요. 풍년이었다가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6년 후에 바로 역병이 돌아. 야, 그럼 시킨 대로 하겠네요. 네, 이제 그걸 이제 기억했던 관리가 아마비의 모습을 생긴 목 하나를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병이 없어졌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비의 는 나쁜 일을 알려주거나 혹은 병을 다스린 존재로 여겨지게 되죠. 얼마 전에 일본 교토대학교 도서관에서 이 아마비의 모습이 새겨진 그림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는 이제 그 모습과 또 아까 그 모습들은 뭐 길게 늘어져 있고 불이 달렸고 산발의 새불이 그 모습과 함께 1846년이라는 제작 연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46년에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 때부터 이제 아마비에라는 그 인어가 뭔가 역병을 몰아낸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중요한. 아까 우리나라의 호랑이처럼. 그렇죠? 호랑이처럼. 야, 굉장히 오래된 그러면 설화네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시대 때. 이때 이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역병이 돌았죠. 그때 일본 정부가 코로나 예방 캐릭터를 아마비에로 선정해요.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그 핸드폰이나 부적을 호랑이 부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아마비에를 온 이제 특히나 일본은 코로나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제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랑을 받고 귀여운 캐릭터로 디자인해서 굿즈 상품으로 개발하고 웹드라마에도 왓챠에 보면 그 요게시어 하우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또 아마비 캐릭터가 또 나와요. 드라마에도 등장하고. 백신 내지 힐러의 역할을 하는 힐러의 역할. 요괴네요. 사진 한 장을 이제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요. 일본에는 이너 미이라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기괴하게 생겼거든요. 좀 뭐 정체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이게 일본의 인어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례죠. 이게 오사카에 즈이르지라는 사찰이 있어요. 거기에 소장된 이놈이랍니다. 좀 징그럽죠. 이 일본 에도 시대 때 포획했다고 해요. 포획당. 포획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아니면 원숭이와 물고기 박제를 반반 붙인 건가? 뭐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밀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냥 합성 피어기더라고요. 뭐라고요? 합성 피어기더라고요. 인조 가죽 그냥. 인조 가죽이요? 뭣도 아닌 박제도 아닌 게 인조 가죽. 인조. 근데 이게 이 이놈이라가 이 지류지뿐만 아니라 영국 박물관에도 그리고 해외 다른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거든요. 저 영국 박물관에 소장된 거 저 서프라이즈에서 봤거든요. 그게 뭘까? 저건 뭐예요? 당시 이게 이 이놈이라가 관광 상품처럼 제작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해외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으니 뭐 제작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일본의 인어 사랑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쥐리지에는 인어 미라뿐만 아니라 용미라도 있어요. 용미라. 용미라는 건 어떻게 생겼나요? 진짜 용처럼 생겼습니다. 그건 뭔가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동일한 소재입니다. 그렇구나. 인어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 자, 마치면서 인도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인도에도 유명한 인어 설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죠. 인도에는 인도 신화를 보면 3대 신 있죠. 창조의 신 브라흐마, 파괴의 신 시바, 그리고 보존과 유지의 신 비슈누. 이 바로 비슈누가 인어와 관련돼 있습니다. 비슈누가 인어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 비슈누는 세상이 위험에 빠질 때 혹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아바타라고 합니다. 아바타. 그게 아바타예요? 우리 영화 아바타 보셨죠? 그리고 혹시 예전에 세이클럽 알죠? 거기에 아바타 꾸미는 게 그때 최초로 그렇죠.
이게 바로 인도의 비슈누의 화신 예, 아바타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네. 아바타 사실 세이클럽까지 안 가도 알 수 있는데 굳이 그렇죠. 세이클럽까지 가시네요. 예. 근데 그 비슈누가 인어로도 변하는 거예요? 10가지 아바타 중에 첫 번째로 변한 아바타가 바로 이 인어 신인 마치아라고 합니다. 마치아, 물고기 혹은 물이란 뜻을 지닌 마치아는 그 신화에서 대홍수로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배를 이끌고 악마를 퇴치한 구세주로 등장하는데 10가지 아바타 중에 마치아가 첫 번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인도 보면 지금도 겐지스강도 그렇고 인더스강도 그렇고 특히 겐지스강에 보면 사람들이 그 겐지스강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죠. 얼마 전에 그 약간 더럽다는 그 물 거기다 장례도 치르고 그렇죠. 물 은시도 하고 이 인도는요 그 최초의 생명이 물에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관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슈누 또한 물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치아가 첫 번째 아바타일 거고 물고기 그 자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주로 이 물고기 입에서 인간의 상반신이 분출되는 그런 형태로 등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로테스크하네. 입에서 인간의 상반신이 나온다. 물이 어쨌든 신성한 공간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군요. 환상동물의 세계는 정말 방대하군요. 오늘 1편 인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상상 속 동물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해보면서 김용덕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